돈도, 명분도, 퇴로도 사라진 전쟁은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 왜 적을 더 늘리면서까지 싸우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계산이 보입니다. 지금 이란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돈이 없어요. 화폐 가치가 44불로 쪼그라들었어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권 퇴진을 외치고 있어요. 미국한테는 핵시설이 다 부서지고 해군 9척에 격침됐고 최고 지도자까지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란은 지금 항복은커녕 사우디, UAE, 카타르까지 전부 폭격하고 있어요. 적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복수심에 불타, 다 같이 죽자는 심리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속사정을 따라가면 오히려 더 서늘해집니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앞도 절벽이고 뒤도 절벽이에요. 항복해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구도죠. 왜냐하면 미국에 굴복하거나 미국과 협력했던 중동 지도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이 사람들이 직접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사담 후세인 아시죠? 이라크를 24년간 철권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2003년에 미국이 침공했고 전쟁은 40일 만에 끝났어요. 사담은 도망 다니며 숨었지만 결국 고향 근처 땅굴에서 체포됐고 재판을 거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죠. 사담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사촌인 케미컬 알리도 사형당했고 배달른 동생 바르자는 사형 집행 과정에서 목이 잘렸어요. 경호실장도 처형됐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수뇌부 전원이 죽었어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례가 카다피입니다. 카다피는 리비아를 42년간 통치했는데 사담과는 달랐어요. 핵을 자발적으로 내려놨고 미국과 악수했으며 경제 교류도 재개됐죠. 미국은 이를 모범 사례라고까지 말했고 카다피 아들은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년 뒤 시민 시위가 터졌고 카다피가 군으로 진압하자 이번엔 나토가 폭격했어요. 카다피는 고향 시르테 땅굴에서 끌려나와 길거리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핵 포기를 후회한다고 했죠. 이란 지도부가 이 두 사람의 결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미국에 개겼던 사담도 죽었고 미국에 고분고분했던 카다피도 죽었어요. 어떻게 해도 죽는다는 기억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전쟁 전부터 국민들은 이미 정부에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규모 시위가 터졌고 100개가 넘는 도시로 확산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민에게 뒤집히는 길, 그것 역시 죽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항복해도 사담꼴, 협력해도 카다피꼴, 가만히 있어도 시민에게 뒤집힘, 어디로 가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싸우면 최소한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부담은 커지니까요. 유가가 오르고 11월에 있는 민주당과의 중간 선거 압박도 커집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걸 알아요. 버티기만 하면 미국이 먼저 빠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죠. 이들은 평화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싸우는 쪽에 가까워요. 여기에 종교가 얹히면 포기 자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슬람 안에는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두 팀이 있고 단순 분열을 넘어 1400년째 서로를 적으로 삼아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중요한 건 이란이 시아파의 리더라는 점입니다. 시아파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한 나라가 이란이니까요. 그래서 이란이 미국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건 이란 하나의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아파 전체가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1400년 동안 지켜온 것이 무너진다는 서사가 됩니다. 다만 여기엔 씁쓸한 반전도 있어요. 이란 지도부가 순수한 신앙심 하나로만 움직이느냐 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혁명 수비대 간부들은 서방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자녀를 서구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국회의장 갈리바프 가족은 프랑스 장기 비자를 신청했고 차남은 캐나다 영주권까지 신청했어요. 전쟁을 말하면서 가족은 해외로 빼놓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는 무엇이냐? 국민을 하나로 묶는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진심이든 아니든 그 도구를 내려놓는 순간 권력은 끝납니다. 이란 지도부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데 종교라는 갑옷까지 입고 있는 셈이에요. 벗으면 죽고 입고 있으면 도망도 못 가요. 결국 싸우는 것 말고 선택지가 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나라가 무너지면 끝이잖아요. 여기서 이란의 구조가 특이하게 등장합니다. 보통은 최고 지도자가 죽으면 국가가 마비될 것 같죠. 하지만 이란은 좀 달라요.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면 더 선명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에게 돈도, 군대도, 정치도 전부 몰려 있었어요. 사장 한 명이 혼자 다 하는 가게 같은 구조였죠. 그래서 미국이 사장을 잡으니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반면 이란은 사장이 한 명이 아니에요. 성직자 집단이 있고 혁명 수비대라는 군사 조직이 있고 정부 기관이 따로 굴러갑니다. 이사회가 운영하는 대기업에 가까워요. 대표이사가 빠져도 다음날 출근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구조죠.
실제로 이란 헌법 111조가 있는데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질 때의 매뉴얼입니다.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감독기구가 바로 3인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어요. 하네이가 죽고 나서도 몇 시간 만에 이 3인위원회가 가동됐고 고위 지도자들이 곧바로 국영TV에 나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어요. 마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음 지도자를 놓고 경쟁도 시작됐어요. 외무장관은 하루 이틀 안에 새 최고 지도자가 선출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혁명수비대라는 조직이에요. 이건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이란 경제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를 이 조직이 쥐고 있다고 추정돼요. 건설회사, 통신회사, 에너지사업, 수출입까지 직접 합니다. 쉽게 말해 삼성이랑 현대가 군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작동하는 그림이에요. 돈을 스스로 벌고 무기도 스스로 만들고 사람도 자체적으로 뽑아요. 나라 안에 나라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걸어도 이 조직은 쉽게 죽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유령 회사들과 지하 경제로 자기들끼리 돈을 돌리고 제재가 강해질수록 일반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데 혁명 수비대에는 자원이 더 집중되는 구조가 됩니다. 바깥에서 조이면 조일수록 더 강해지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이란은 처음부터 쉽게 무너지지 않게 설계된 나라처럼 작동합니다. 머리를 잘라도 다음 머리가 올라오고 돈줄을 끊어도 자기들끼리 돈을 만들어요. 지도자 한 명을 타격한다고 체제가 무너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핵도 없는데 군사력에서 밀리면 결국 못 버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 무서운 건 핵만이 아니에요. 핵 없이도 드론과 미사일로 중동 전체를 흔들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 건드려도 세계 경제가 출렁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까지 전부 때리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적을 늘리며 미쳐서 자멸하나 싶지만 이란은 트럼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지점을 물고 늘어지는 중이라는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약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돼요. 첫째, 시간입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해요. 올해 11월에 민주당과의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과 물가가 함께 뜁니다.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생활비가 갑자기 비싸지는 거예요. 이란은 이 점을 노리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합니다. 이 지역이 전쟁터로 인식되면 유조선들이 운항을 꺼리고 보험회사들은 전쟁 지역 보험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몇 배로 올리죠. 그러면 운송 비용이 뛰고 기름값이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같이 흔들립니다. 이란은 미국을 직접 때려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들의 생활비를 올려 이 전쟁을 계속할 가치가 있나라는 의문을 키우려는 겁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빼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1분의 2 매일 지나가는 바닷길이고 가장 좁은 곳은 33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안 되는 폭입니다. 그럼 완전히 막아버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이 이 경로로 원유를 받기 때문에 이란에 거기 건드리지 말라는 압박을 한다는 설명이 나와요. 이란도 중국이 큰 손님이고 원유를 팔아 돈을 벌어야 하니 완전 봉쇄는 자기 목을 조르는 행위가 됩니다. 대신 해협 근처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띄워 여기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방식이죠. 완전히 막지 않아도 위험 인식만 퍼지면 보험료가 뛰고 운송이 위축돼 봉쇄보다 더 교묘하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약점은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입니다. 이란은 한반도의 7.5배예요. 5배예요. 인구는 500만 명이고 산이 많아요. 지도부는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을 아무리 퍼부어도 벙커 안에 사람을 꺼내기 어렵죠. 그렇다고 이 넓은 땅에 지상군을 직접 보내겠다고 나설 나라가 지금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란은 그 점을 알고 버팁니다. 셋째 약점은 무기 재고예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은 한 대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막으려면 패트리엇 미사일을 써야 하고 한 발에 40억에서 55억 원이에요. 이란은 3천만 원짜리를 수천 대 찍어내면 되지만 미국은 막을 때마다 40억짜리를 한 발씩 날려야 합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미국 쪽 미사일이 먼저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죠. 게다가 이 미사일은 중동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도 보내야 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써야 해요. 중동에서 재고가 빠지면 다른 곳에 보낼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란은 미국의 지갑과 재고를 동시에 갉아먹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도 빨리 끝내고 싶고 이란도 미국이 빠지길 바라면 금방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죠. 문제는 양쪽이 원하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세 가지예요. 핵 개발을 완전히 멈춰라. 미사일도 포기해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같은 중동 무장단체 지원을 끊어라. 쉽게 말해 이란의 무기란 무기는 전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축을 줄이는 건 해줄 수 있다. 국제기관이 와서 핵시설을 검사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는 건 안 된다. 그건 무기를 다 빼앗기는 것이고 무기를 다 빼앗긴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봤다. 사담도 봤고 카다피도 봤다. 결국 트럼프는 다 내려놔라이고 이란은 줄일 수는 있지만 다 내려놓으면 죽는다예요.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니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전쟁 비용을 계속 올리며 트럼프가 이 정도면 됐다는 지점에서 요구 조건을 낮추길 기다리는 전략을 택합니다. 물론 트럼프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란이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트럼프는 하나씩 카운터를 치는 흐름입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때려 보험료를 올리고 유조선을 못 다니게 만든다고 했죠. 트럼프는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직접 호위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정부기관에 걸프 지역을 지나는 배들에 보험을 싸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보험료를 올리면 미국이 보험을 깔아 전략을 막겠다는 방식이죠. 또 이란이 시간을 끌어 미국을 지치게 하려 한다는 계산에 맞서 트럼프는 4주에서 5주면 끝낸다는 식으로 시한을 걸었어요. 여기에 더해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지상군에 대한 울렁증이 없다고까지 했고 CNN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아직 강하게 때리기 시작도 안 했다. 더 큰 것이 곧 온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상군을 보내겠다는 뜻일 수도 엄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습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계산이 지상군 가능성 언급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이란 내부 균열도 건드립니다. 전쟁 전부터 이란 국민들이 정부에 등을 돌린 상황을 이용해 폭격과 동시에 이란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유의 시간이 가까이에 있다. 안전한 곳에 있어라. 즉,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 정부를 때린다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는 것이죠. 동시에 새 지도부에는 대화 카드도 꺼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나는 대화에 동의했다. 이란 새 지도부에 대해 매우 좋은 선택이 세 가지 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란 쪽 반응은 달랐습니다. 실권을 쥐인 라리잔이라는 인물은 대화 가능성을 바로 거부했고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지역을 대혼란에 빠뜨렸다고까지 했어요. 트럼프는 문을 열어두지만 이란은 그 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바깥 압박도 동시에 조입니다. 독일 총리를 불러 회담하고 영국이나 스페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동맹국들에게도 같이 압박에 참여하라, 빠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보험료 전략을 막고 시간 끌기를 압박하고 내부 균열을 파고들고 동맹까지 줄 세우며 사방에서 조이는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려면 결국 이란이 트럼프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란에게 무기를 다 내려놔라는 요구는 이 나라가 다 내려놓으면 죽는다고 답하는 지점과 직결돼 있습니다. 사담도 받고 카다피도 받으니까요.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늘려도 이란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 그 지점이 이 전쟁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라기보다 누가 먼저 상대의 생존 마지노선을 건드리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란 뉴스가 뜰 때 왜 아직도 안 끝나지? 보다 지금 양쪽이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부터 떠올리면 같은 뉴스가 전혀 다르게 읽힐 거예요.